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혜숙 작가의 목욕하는 남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목욕탕에 가는 남자. 이 남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매일 목욕탕을 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민혜숙 작가의 목욕하는 남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장 지금 어디 있어? 빨리 들어오라고 해. 인터폰을 통해 쏟아지는 상무의 고함 소리가 송곳처럼 고막을 찌른다. 박 대리는 공연히 움찔해서 전화기를 귓가에서 잠시 떼었다 다시 붙였다. 네, 알았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요란한 것으로 보아 상무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높은 사람들이란 자기들이 할 말을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성질도 그만큼 급해지는 걸까? 아니면 그게 권위의 과시라고 생각하는 걸까? 잠시 생각에 잠긴다. 어쨌든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부장님이 지금 어디 있을까? 생각보다 먼저 손이 반사적으로 휴대폰 액정 화면을 밀어 올린다. 암흑 속에 잠겨있던 화면이 밝아지면서 아내와 아들이 활짝 웃으며 나타난다. 지난번 휴가 때 소록도에 갔는데 그때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추억의 부스러기라도 붙잡아두고 싶은 심리에서일까? 행복했던 순간이 눈앞에 보이니 아주 잠시 동안 미소가 번진다. 박 대리는 저장된 전화번호 중 이중석 부장님이라고 등록된 번호를 찾아 버튼을 꾹 길게 누른다. 화면에 숫자들이 춤추듯 떠오르면서 휴대폰이 전파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흔하디 흔한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의 멜로디가 귓가에 가득 퍼져온다. 한 소절이 끝나고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멜로디가 반복되기를 여러 번. 휴대폰의 주인은 응답이 없다. 박 대리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다 본다. 오후 4시이고 이 부장의 스케줄상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갈 일은 없다. 더구나 외근을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발 달린 짐승이 제멋대로 다니는 것이야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장 상무에게 호통을 얻어들을 일이 난감하다. 알았다고 대답했으면 대답한 놈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뭘 믿고 함부로 알았다고 해? 거기까지만 해도 점잖게 나가는 편이다. 더 화가 치밀면 상무는 말끝마다 족가치를 후렴처럼 붙이는 버릇이 있다. 조금 더 화가 나서 상무 입에서 쥐 족가치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정거리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여튼 상무는 점잖지 못한 편인데 그 말이 젊지 않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맞는 말이기는 하다. 상무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사장 자리를 80 노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아들이자 실소유자인 상무가 명실상부한 주인이었다. 그는 쓸데없는 경비를 줄인다며 본사 건물을 축소시켜서 이중석 부장이 관할하는 지점 건물의 5층으로 이전해 들어왔다. 각 지점장들은 본사의 서열로는 부장에 해당하는 직급이었다. 형식상 본사와 지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의 갑작스런 돌입으로 이중석 부장의 지점은 그야말로 상무의 직접 지휘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성미가 괄괄한 상무에게 혼이 났다는 에피소드만 모아도
책 한 권은 조의 된다고 한다. 이 부장이 갓 입사한 신입사원 시절의 이야기이다. 예전 본사 사옥의 정원수 위로 눈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상무가 안쓰럽게 말했다. 이 나무 올 가을에 옮겨 심은 건데 아무래도 있던 자리에서 뿌리를 빼서 옮기면 약해지는 법이야. 낯선 땅에 뿌리를 새로 내리려면 배나 힘들 텐데 사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상무는 그 대목에서 나무를 인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이, 이 나무를 빙 둘러서 비닐을 쳐주라고, 춥지 않게. 사람처럼 나무도 힘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리고 추위도 잘 타니까 말이야.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옆에 있다가 눈길이 마주친 신입사원에게 엉뚱한 일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나무 주위에다 한 뼘쯤 여유를 두고 땅에서 1미터 정도 높이의 비닐 담을 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강목으로 틀을 세우고 철사를 엮어서 보호막을 쳐야 했는데 몰아치는 북풍 한설에 나무보다 신입사원이 먼저 쓰러질 지경이었다. 문제는 이튿날이었다. 상무는 그 신입사원을 수소문해서 상무실로 불러들였다. 신입사원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조심스럽게 상무실로 들어갔다. 검은 가죽 소파가 양옆으로 길게 위압적으로 놓여 있는 가운데 그는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이리 와서 앉아. 상무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이 영락없는 저승사자의 미소였다. 그래서 그는 선뜻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한 발씩 다가가다 어떤 힘에 눌렸는지 엉거주춤하고 있는 판에 상무가 눈을 치켜 떴다. 가까이 와서 앉으려도.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살기가 번쩍였다. 말이 끝나자 독사에 쏘인 개구리 마냥 그는 소파의 끝자락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가까이 오라는데 말을 퍽 안 듣는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는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인지 절대로 상무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렸다. 어제 나무에 비닐막을 치라고 말했지. 네, 열심히 쳤습니다. 내가 반쪽만 치라고 했나? 빙 둘러 치라고 했나? 말씀하신 대로 빙 둘러 치고 있는데 상무님의 친구분이신 대원 조경 사장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다가 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정 둘러쳐야 한다면 북쪽만 둘러주라고 하셨습니다. 남쪽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뭐? 너 이제부터 대원조경 사장한테 봉급 달라고 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서 족같이. 상무가 크리스털 재떨이에 손을 뻗치는 순간 신입사원은 재빨리 엎드려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였다. 세월이 흐르고 미련스러울 만치 꿋꿋하게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그 신입사원은 부장이 되었다. 이 부장은 가끔 그때 이 일을 떠올린다. 그가 목욕탕에 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얼마나 무참하고 억울했던가. 사람보다 나무에게 인정을 쓰던 상무의 양면성에 분개하면서 나무에 비닐막을 치고 돌아가던 길에 꽝꽝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러 목욕탕에 들렀던 것이 차차 취미가 되고 습관이 붙어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했다. 언젠가 눈이 펄펄 쏟아지는데
상무가 이 부장을 불렀다. 당시 구리시 교문리인가 교문동 너머인가에 상무의 지인이 상을 당했는데 조의금을 갖다 주고 오라는 것이었다. 눈은 쏟아지고 이미 근무 시간은 끝난 데다 날씨마저 어두워져서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오늘따라 긴 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네가 대신 상주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직접 전달하도록 해. 부의함에다 그냥 집어넣지 말고. 부의금을 받아들고 마땅치 않은 기분으로 돌아 나오는 이 부장에게 상무는 직접을 여러 번 강조했다.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시켜도 앞유리에 달라붙는 눈송이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옆으로 밀쳐낸 눈들이 회색의 셔베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무는 심부름을 시킬 때조차도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를 무시했다. 적어도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정도는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불편한 신비가 이 부장의 목을대를 타고 넘실거렸다. 망우리 고개를 넘어 교문리를 지나는 데만도 시간이 꽤 지체되었다. 상무가 일러준 남양주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이 부장은 앞에 무엇인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눈 오는 날 브레이크를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발이 먼저 브레이크 위에 얹힌 후였다. 차가 썰매를 타듯 휙 돌았고 순간 바깥쪽으로 핸들을 돌린다는 것이 좀 세게 틀었던지 차는 길가의 고랑으로 미끄러져 처박히고 말았다. 워낙 순식간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허탈했다. 차는 45도 각도로 박혔고 운전석의 바퀴가 공중에서 헛돌았다. 이 부장은 조수석에다 머리를 찌은 것 같았다. 날씨는 춥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데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자폭하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결국 이 부장은 보험회사의 긴급 서비스의 도움으로 차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보험회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얼떨떨해서. 교통사고는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후유증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우선 연락해 볼 때가 있어요. 부장은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무의 대답은 가관이었다. 이 모자란 놈아, 그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사고 났다는 전화를 해? 전화할 기운이 있으면 빨리 가야 할 것 아니야. 어쨌든 오늘 중으로 직접 전달해라. 꼭 오늘 중이다. 위로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심부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에라, 죽어도 심부름이나 하다 죽자. 하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해서 이 부장은 차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맡겨둔 채 택시를 불러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서 일단 볼일을 마쳤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가련한 신세와 서러운 처지를 곱씹고 있는데 어두운 잿빛 하늘에 떠있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붉은 세 줄의 목욕탕 표지가 반짝이며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는 병원 대신 목욕탕으로 들어간 것이다. 옷을 벗고 탕에 앉아있다 보니 목욕탕에서는 잘나고 높은 놈이나 찌질한 놈이나 다 그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진저리처럼 스쳐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뜻이 이런 것이었나? 오히려 뱃살이 축 늘어진 상무보다는 아직은 탄력이 남아있는 자신이 더 쓸만하지 않을까 괜한 자부심까지 스미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래도 남의 자식 때리는 거 봤냐? 내 자식이니까 나무라지. 라는 말로 상무의 행동은 그럭저럭 잘 무마되어 온 편이었다. 게다가 상무는 주로 고향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었기 때문에 섭섭함보다는 고마움이 앞서는 존재였다. 평소에는 몰인정한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그 식구가 살 수 있냐? 하면서 무작위로 베푸는 선심용 보너스가 사원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선배들은 이제 한물 갔다고 했지만 지난번 김대리가 혼쭐이 날 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상무의 목소리는 아직도 카랑카랑 카리스마가 넘쳤다. 카리스마 좋아하네. 상무님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야말로 칼이스마. 그거지. 눈초리만 봐도 어디 한 군데가 베일 것 같지 않냐? 나는 총에 맞은 것 같던데. 왜 있잖아, 눈총이라고. 왕년에 경력이 화려했나 보지. 서방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서방이고 남방이고 깡패가 따로 없네. 이번 달 마감이 잘 안 되나 보다. 상무가 소금친 미꾸라지처럼 팔팔 뛰는 것을 보니 잘 될 리가 있냐? 나부터 죽을 쓰고 있는데. 나저나 얼마나 수금했어? 목표 다 채웠어? 아휴, 요샌 병원도 불경기인가 봐. 원장님들이 처방을 많이 안 내는지 약도 시원찮게 나가고 약사들도 나중에 준다고 하고 자꾸 수금을 미루고. 그런 말 백날 해봤자 위에서는 먹히지도 않아. 이럴 땐 며칠 동안 열심히 밖으로 도는 게 수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상책이야. 급한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본다잖아. 월말이 되면 매달 겪는 열병처럼 영업회의 때문에 윗사람들이 분주해진다.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면 우선 상무나 부장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회식이다, 수당이다, 분위기가 흥청거리지만 목표액에 미달될 때는 지점장부터 굳은 표정으로 사내의 분위기를 꽁꽁 얼게 만드는 것이다. 지점장이 영업회의 갔다가 돌아오는 다음 날이면 사소한 일에라도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하급 사원들은 진작 몸으로 터득한 바이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소리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했던가. 그 책에서도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고 힘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실 사람은 크고 중요한 일로 싸우지 않는다.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큰일이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협상하느라 머리를 맞댄다. 싸움은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호박잎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춧잎 가지고 서로 핏대를 올리는 법이니까. 나저나 이 부장님을 어디 가서 찾나? 박대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일단은 상무의 전화를 받은 박대리의 문제, 즉 남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불똥이 떨어져도 당분간은 박대리에게 집중될 것이다. 어디 짐작 가는 데 없어요? 박대리가 울상을 짓는다. 부장님이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보나마나 거기 있을 거야. 거기라면 뻔하지 뭐. 연락이 안 되는 곳,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 과연 어딜까?
비행기? 비행기 좋아하네. 목욕탕. 대낮에? 그럼 목욕탕으로 찾으러 가야 하나? 도대체 어느 목욕탕으로? 많이 조금만 기다려. 곧 오실 때가 됐어. 항상 5시 전엔 들어오시지. 도대체 부장님은 왜 그렇게 목욕탕에 자주 가요? 자주가 아니라 매일이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갈 때도 있어. 이해할 수가 없네. 매일 사우나에서 죽치는 여자들처럼 이 바쁜 와중에 목욕탕에 왜 간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세상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양반은 목욕탕에 앉아야 정신이 맑아진다는데 거기서 모든 사업을 구상한다잖아. 그러니까 목욕탕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일이네. 그 뜨거운 탕 안에서 숨이 차지도 않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부장은 자석에 끌리듯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향했다. 새벽에 일어나 골프 연습장에 들러서 아침 운동을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라면 그는 대신 목욕탕을 택한 것뿐이다. 목욕탕에서도 깍듯이 단골 대접을 해주고 있어서 10만 원에 한 달 월권을 끊어주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남탕에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우선 간단히 샤워를 마치면 그는 탕 안 깊숙이 몸을 담근다.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오는 부드러운 물결이 목까지 찰랑거리면 지그시 눈을 감고 그날 하루 감당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하나씩 떠올린다. 오전에 신입사원 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영업회의가 있다. 신입사원 교육은 어찌해서 넘긴다 해도 각 지점장들을 불러 모아 영업회의를 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요즘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사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 직장 얻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대지만 사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조금 강하게 돌리면 사표를 던지고 살살 어르고 달래면 실적이 나오질 않는다. 제약회사이니만큼 세일즈 파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는 텔레비전 약 광고가 영업사원들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도 큰 회사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예전에 비해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가 살짝 줄어든 대신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전 같으면 술 대접이다, 직원 회식이다 해서 흥청거리며 질펀했던 밤의 시간들이 있었다.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에 슬쩍 흘려 넣어 주었던 봉투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달 매출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참 좋았던 시절이었다. 신문지상에서 리베이트니 뭐니 하도 떠들어대니까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 같지만 술자리 접대가 자동차로 의료기구로 교묘히 변장을 했을 뿐이어서 자본이 딸리는 중소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했다. 더럽다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숭고한 일이 어디 있나? 뒷거래를 한다며 더럽다고 신문에서 떠들어대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즉 마음먹기 나름이었다. 하고 많은 제약회사 중에 다른 회사 약을 제쳐놓고 우리 회사 약을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정 아닌가 말이다. 나처럼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이 부장이 목욕탕을 나오면서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이다.
일단 이 약들을 암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알기 쉽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신입사원 교육 시간에 한마디 거들었다. 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크게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처방전 없이 누구나 약국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약이지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약국에 가서 활명수 주세요 했을 때 약사가 가스명수를 주더라도 특별하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약사가 우리 회사의 약을 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의약품 중에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는 연고, 소화제, 드링크류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들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사실 성분이나 효과도 거기서 거기니까. 이 부장은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쓰이는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이 약은 이름뿐 아니라 성분, 효능, 부작용까지 잘 암기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 트라마돌이라는 게 있는데 페롤 에스테르계의 화합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하고 병용하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해요. 또 염산 디페메린으로 만든 근육 주사약은 간부전 환자는 물론 신부전 환자에게 투여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약을 암기해야 합니다. 진열장을 들여다보듯이 제품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야 한다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던 신입사원들의 눈에 난감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사들도 사실 약을 다 못 외우거든요. 진료실에 가보면 약 모양하고 이름, 성분이 프린트된 벽보를 아예 붙여놓고 사는 양반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약을 알기 쉽게 도표로 만들어서 코팅을 해다 의사 선생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지. 매일 새로운 신약들이 생겨나는 데다 경쟁사들이 비슷비슷한 약들을 들이대니까 의사라고 모든 약을 다 꿰고 있겠어요? 있잖아, 잇몸 치료제만 해도 인사돌, 한타돌, 이지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고 혈액순환제로는 진코민, 진코미란, 진코란 뭐 이런 종류의 카피 약들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약사나 의사 선생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잘 남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인 셈이지. 그런 면에서 제품 이름도 참 중요해. 벌레 물린 데 바른다고 버물려, 바르면 된다고 해서 바르면 연고, 상처가 잘 낫는다고 오케이 연고, 습진 무좀에 비단 같은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실크 크림. 얼마나 좋아? 한 번 들으면 팍팍 기억이 되고 말이야. 뭔가 두서없는 말이 된 것 같아 이 부장은 그쯤에서 슬그머니 말꼬리를 내렸다. 목욕탕에서 구상할 때는 분명 이게 아니었는데 막상 마이크 앞에 서고 보니 준비한 것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신입사원들의 끈기와 직업 근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약회사이다 보니 약을 설명하는 일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한마디로 하면 지 밥그릇은 지가 만든다는 겁니다. 입사 초기에 선배들에게 눈총받고 야단 듣고 했던 것이 지금 뒤돌아보면 보약이 되고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요즘 사람들 왜 그래?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일도 많아요. 내가 신입사원 때입니다. 병원에 원장님을 만나러 가면 누가 만나줍니까? 처음에는 간호사에게 잘 보이려고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녔어요. 원장님 면회를 요청하면 원장님 바쁘다는 말이 공식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면 대기 환자들과 함께 복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뜸할 때 얼른 기회를 잡아서 원장님을 뵙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설명하고 그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지 해보면 알게 됩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영업사원들을 여러 명 접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조건 됐다고 소용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면 갈 곳이 없어요.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가고 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끈질기게 가는 겁니다. 고객을 만드는 게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땐 집안 친척 중에 의사나 약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죠. 정말 그랬다. 사촌, 육촌, 사돈의 팔촌까지 의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떠오르지 않았다. 의사나 약사도 고사리처럼 한 번 터잡은 곳에 뭉쳐 사는지 있는 집안에는 흔하게 걸리는 게 의사라지만 없는 집안에는 귀하디 귀한 희귀한 존재였던 것이다. 제약회사 세일즈를 하다 보니 의사나 약사처럼 높고 귀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 모습도 당당한 젊은 의사들에게 굽실거리고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기다릴 때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소아과 병원에 가면 아이를 달래주든지 아이들이 흩어놓은 장난감을 치우든지 신발 정리를 하든지 하여튼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어떤 병원에 가면 파일이 엉망으로 꽂혀 있는데 그걸 바로잡아 주든지 아니면 원장님 취향을 알아서 화분을 가꾸든지 원장님 좋아하는 골프공을 사다 드리든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죠. 살다 보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진리를 체득할 때마다 그는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갔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서 자신을 고추 세우곤 했다. 부장님, 상무님이 아까부터 찾으십니다. 박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이 부장을 보고 반색을 했다. 영업회의가 끝난 후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을 법했다. 하지만 부장은 상무의 호통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듯 태연했다. 둘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지만 지표 밑을 흐르는 용암일 뿐 아직 지각 변동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알았어. 대답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폼이 상무에게 갈 의사가 없는 듯 싶었다. 하긴 상무의 성질이 잦아들고 나서 대면하는 것도 방법이긴 했다. 펄펄 끓고 있는 국솥에 손을 넣었다가 데일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장은 영업회의가 끝나자 머리가 지끈거려서 슬그머니 회사 근처의 목욕탕으로 향했다. 집 근처의 목욕탕처럼 자주는 아니라도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끔 그는 회사 근처의 골목길을 돌아 목욕탕으로 가곤 했다. 낙후된 시설의 동네 목욕탕이 캐캐 묵은 복덕방 영감 분위기라면 모던 스타일의 커피 전문점에 흐르는 젊음의 활기 같은 것이 노쇠해 가는 핏물을 미약하게나마 진동시키기는 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젊음이 넘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일로 기분 전환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귓전을 흔드는 부산스러운 음악 소리가 정신을 교란시키는 커피숍보다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아늑한 탕에 앉아 있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여겨졌다. 아빠 참 이상해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나는 정말 신나는데. 하트 모양의 풍성한 크림이 얹힌 모카 커피잔을 감싸준 딸아이가 미간을 찡그리는 그를 보고 핀잔을 주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위기 안 좋아해. 아내가 핀잔도 아니고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 모호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그럼 목욕탕 분위기가 딱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아빠, 모처럼 외식하러 나와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분위기 안 맞춰줄 거예요? 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니?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부분은 양보했다. 아니, 포기했다고 해야 맞지. 남자들이야 문상객들 오면 꾸벅꾸벅 인사만 하면 되지만 여자들은 인사해야지, 음식 접대 신경 써야지. 보통 바쁜 게 아니야. 그런데 오후 5시쯤 됐을까? 문상객들이 밀어 닥치는데 아빠가 안 보여.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심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때도 목욕탕에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딸은 측은하다는 듯이 제 엄마를 바라다 봤다. 왜 아냐? 머리가 젖어서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참 기가 막혀서. 사실 그날 새벽에도 목욕탕에 갔었거든. 상주가 하루에 2번이나 목욕탕에 간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 물론 이해도 안 되지만 때를 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땀 흘려서 살을 빼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세상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지. 그때부터 아빠의 목욕탕 문제는 내 영역을 벗어난 일로 여기고 산다. 아내는 세속을 초월한 도사 같은 무연한 말투로 결론을 지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뭐 나름대로 그런 방책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하긴 그는 목욕 문제 외에는 아내의 말을 거의 다 들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편에서도 그닥 섭섭한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호상이라고 상주의 어깨를 다독일 만큼 아버지는 나이를 먹었다. 80이 넘었으면 남의 나이까지 덤으로 산 셈이니까. 게다가 췌장암에 걸린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더 고생하시기 전에 잘 가셨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서울께 올 수도 없었고 통곡을 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더구나 여자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흘러나와야 제격인 장례식장에서 서럽게 울어야 할 여동생들마저 문상객들과 환담을 나누기에 바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담담한 것이 더 묘했다. 왜 가슴이 에이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아니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더는 수액이 떨어지지 않는 링거병을 응시하던 아버지의 깡마른 모습을 떠올렸다. 영정사진 속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한창 때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정신이 초롱초롱했던 아버지는 의사나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어찌나 말을 잘 듣던지 보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다. 이번 초기에는 소변의 양, 먹는 음식의 양, 마신 물의 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트에 적는지 그 모습이 마치 숭고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 같았다. 다른 환자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불만을 토할 때도 모범생처럼 단정하고 공손하게 회진하는 의사를 맞았다.
병실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뒤로 돌아갓 하는 동작으로 병실을 나가는 의사의 뒷모습까지 한없이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다른 병실의 환자가 숨을 거두고 비명처럼 날카로운 통곡이 복도를 건너올 때도 아버지는 모르는 척 열심히 항암 치료에 전념했다. 하지만 그 정성과 정신력에도 아랑곳 없이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면서 마른 씨앗처럼 비틀어졌다. 그나마 붙어있던 모든 살점이라는 살점은 전부 다 암세포에게 먹혀버린 채 아버지는 살아있는 해골 표본이 되어갔다. 무서운 의지로 눈은 형형하게 빛났고 마지막 남은 수염이 안간 힘을 쓰면서 살가죽을 뚫고 삐죽삐죽 돋아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오전에 의사는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진통제를 탄 수액에 의지하며 버틴 지가 벌써 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버지는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답답하다는 말이었다. 그는 큰 주사기를 통해 코에 낀 고무관으로 생수를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고무관으로부터 황토색 물이 돌아 나왔다. 아버지의 내장 안에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링거액이 점점 느린 속도로 떨어지더니 오후 4시쯤에는 뚝 멈추어 버렸다. 아무리 조절기를 활짝 열어도 단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 굳어진 몸은 수분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변이 보고 싶다고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살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앙상한 회초리 같은 육신이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변기 위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한 방울의 오줌도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뉘어라. 나 좀 일으켜다오. 아버지는 5분 간격으로 일으켜라 뉘어라를 반복했다. 그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증거였다. 아버지, 부탁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아버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으켜라, 뉘어라만 반복할 뿐이었다. 자식들과 마지막 대면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빛이 하나 툭 꺼졌다. 아버지가 끝까지 일으켜라, 뉘어라 그 말만 반복하다가 숨을 놓아버렸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찬바람이 휘잉 지나갔다. 얘들아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혹은 서로 우애하며 잘 살아라. 그런 쉬운 말이라도 남겨줄 줄 알았다. 아버지는 얼마 남기지 않은 유산에 대해서도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다. 섭섭했다. 자신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살다 보니 섭섭하게 한 일도 있었을 거라고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어금니를 깨무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다. 마침 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눈물인지 땀인지 김이 서린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상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문상객들이 뜸한 틈을 타서 그는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따뜻한 탕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아버지 때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았다.
오후라서 그런지 10여 명의 남자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오목하게 들어간 등뼈 주위로 도도록하게 오른 탄탄한 근육과 윤기 흐르는 살이 문득 아름답게 보였다. 적당히 살이 붙은 육체가 아름답다는 것은 아버지가 알아놓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었다. 아버지의 육신에 붙어있던 살이 완전히 박탈되고 나자 아버지의 등뼈는 공룡의 등뼈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등에 골짜기, 고랑에 깊게 뼈가 박혀있는 줄 알았는데 살과 근육이 없어지고 나자 오히려 앙상한 등뼈가 솟아올랐다. 아버지는 그 등뼈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팠을까. 생선가시처럼 앙상했던 갈비뼈와 등뼈를 떠올리며 그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비로소 자책감이 들었다. 아버지만 말을 아낀 것은 아니었다.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거래처에 전혀 인사를 안 치를 수는 없었다. 명절에 필요한 간단한 선물비는 회사에서 활동비로 지원해 준다지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명목상 드러내놓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루에 유류비 3만 원, 식대 10,000원을 외근비로 책정했던 것인데 그것으로는 만족스럽게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먼저 개인 돈으로 영업비를 충당하면 수금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부장뿐만 아니라 과장들 선에서도 개인의 돈이 상당히 투여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경제가 악화되고 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활동비 지급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용도가 확실하고 영수증이 첨부된 돈은 회사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 부장이야 그럭저럭 넘어간다고 해도 일선의 점장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했다. 불만 정도가 아니라 집단 행동도 불사할 분위기였다. 게다가 판매되지 않고 회수된 약품의 비용도 각 지점에 할당시킬 요량이어서 반발은 더 커져갔다. 개중에는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다는 식으로 받을 것은 받아 챙기고도 처방전을 내지 않는 의사들도 꽤 있었다. 아마도 다른 경쟁업체의 약을 처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중을 생각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어쩌다 의사와 단판을 지어서 투자 비용을 도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차후의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고 자신의 입지를 줄이는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어쨌든 상무는 이번 일로 개인이 지출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생뚱맞은 표정이었다. 우선 개인 돈을 쓰고 나면 성과급으로 돌려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억지로 눌러 넣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요새 어떤 세상인데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는 거야. 영업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내뱉으며 사표를 던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너희들이 누구 덕에 이만큼 사는데 시골에서 소나 뜯기고 다닐 것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상무를 똑바로 겨누어 보며 누군 놀고 월급 받았냐? 그만큼 일 안 한 줄 알아? 멋있게 호통을 쳐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말을 꺼내보지 못했다. 머릿속을 휘젓기만 하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은
목욕탕 안에서야 비로소 찰랑거리며 속살거리는 것이었다. 그가 옷을 훌훌 벗어던질 때 비로소 갇혀있던 말들이 제 길을 찾기 시작했다. 탕 안에 들어가 몸을 푹 담그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으면 따뜻한 이불처럼 물결이 온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솜털 같은 물결이 살랑살랑 그를 어루만지고 덮어주고 품어주었다. 괜찮어. 그래도 상무님 덕분에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잖아. 양반이 말은 불뚝거려도 알고 보면 속 정이 깊은 사람이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의 손을 꼭 쥐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단다. 그래도 그 양반이 우리 고향에서 제일로 장하게 된 인물 아니냐. 우리 동리에서 그 양반 덕 안 본 사람 누가 있냐. 하긴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수위부터 야관 관리인, 매점, 식당, 영업사원의 사무직까지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데려다 쓸만한 사람은 전부 데리고 왔으니까. 그 덕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았으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어. 사우나실에 앉아 그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뜨겁다 못해 약간은 따가운 공기가 그의 전신을 살그머니 콕콕 찔러댄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어서 문을 열라고 앙강대는 열기에 무작정 몸을 맡기면 슬그머니 하나 둘씩 땅구멍이 열리게 된다. 송알송알 솟아오르던 땀방울이 골을 이루면서 한 줄금 땀을 흥건하게 흘리고 나면 꿀쩍했던 것들이 모조리 밖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머리가 개운하다. 그는 천천히 사우나실을 빠져나와 샤워기 아래에 꼿꼿하게 선다. 들판에서 비를 맞듯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로 온 몸을 헹구고 나면 비로소 몽롱했던 기분이 말끔해지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는 오늘도 하루치의 위로와 평온을 충전해서 목욕탕 문을 나선다.